송원주입니다. 제가 이걸 글을 쓴 게 이제 7월 8일 날인데 글을 쓴 게 이제 일주일 전입니다. 그 7월 8일인데 7월 7일 날 목요일 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당했습니다. 당윤리위원회에서 6개월 당원 자격 정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준석이가 뭐 평론가들은 이제 징계를 해도 당에 혼란이 오고 징계를 안 해도 당 내분이 끊이지 않을 거라 예측을 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징계를 해도 옳지 안 해도 뭐 시끌벅적할 거다. 둘 다 옳고 둘 다 이제 틀립니다. 둘 다 옳고 둘 다 틀린 말인데 이준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이제 선동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선동을 잘한다. 맞습니다. 이준석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선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선동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이 어떻든 간에 사실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사람을 부추겨서 일을 시끄럽게 만드는 게 선동입니다. 자기는 그 선동을 잘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자르면 선동을 잘하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징계고 뭐고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징계를 앞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민주정치의 핵인 정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뭐 이 징계를 당하면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공천에 결정적으로 먹구름이 낍니다. 먹구름이 이준석 개인으로서는 능히 당을 협박을 할 만한 중차대한 사건이죠. 뭐 6개월 당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당한 이준석이 본인 말대로 흑화 뭐 이렇게 이제 그 나쁜 짓을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좀 독하게 먹겠다, 흑화한다고 그랬는데 당을 해코지할 방법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징계를 당하면 흑화하겠다, 당을 해코지하겠다 이제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창당입니다. 창당. 새로 당을 만들어서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지지한다고 믿는 20대, 30대 남성을 주축으로 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자기를 이제 징계를 하면은. 그렇지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20대, 30대 남자에서 이준석 지지가 높다는 여론조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될 때 또 당대표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주력으로 해서 20대, 30대 남성을 주력으로 해서 당을 창당하려면 뭐 가능은 하겠죠. 가능하겠지만 그 당이 지속 가능할지 또 국민의 힘을 위협할 만큼 세력을 형성할지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준석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당에게 기울어진 여성의 지지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 2030 여성들이 이준석 때문에 지금 내로남불당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뛰쳐나가서 당을 맺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여성들 표를 또 되찾아올 수도 있겠죠.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느 면에서는 이준석이 이 길을 택한다면 국민의힘이 보수를 결집하는 데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준석은 당의 도도 골치 나가도 해를 입힐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고두고 당 이미지에 먹칠하는 자격미달의 선동가, 스스로 선동가라고 그랬는데 그런 정치 망둥이를 당원으로 두고 속을 썩혀야 합니까? 안 그러면 해를 입힐 것이 두려워서 내쫓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정당을 국민들이 계속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냥 이준석의 협박에 말하자면 기가 죽어서 징계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그 당을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어요? 이준석의 자기의 정치, 이준석의 정치는 끝을 모르는 분쟁, 시비,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정치입니다. 이준석의 정치는. 이준석이 누굴 칭찬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7월 8일서부터 보름되니까 약 6월 25일경 6월 25일이 경북 칠곡에 있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2년 전에 작고한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추모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약 20일 전에 백세로 2년 전 작고할 당시 문재인 정권은 조문도 하지 않았고 내로남불락은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백 장군이 일제강점기에 간도특설대 관동군의 관도특설대에 배치됐다는 이유로 친일 반역자로 몰아댄 거죠. 다부동 전투라는 게 뭐냐? 1950년 6월 25일 6.25가 터졌는데 김일성이 남침을 해서 그때 8월에 두 달 후에 800명의 병력으로 북한군 2만 명의 공세를 막아낸 전투가 다부동 전투입니다. 단 800명으로 북한군 2만 명을 공세를 막아내서 북한군의 낙동강을 건너서 대구를 점령하려고 그러는 걸 막아내고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든 전투가 다부동 전투입니다. 다부동의 승리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다고 말할 만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평양 입성도 제1착으로 했고 또 1.4후 때 1월 4일 날 중공군이 개입해서 1.4후 때 중공군으로부터 다시 서울을 재탈환할 때는 선봉을 서기도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당당하게 기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다시는 문재인 같은 파렴치한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약 300명의 참석을 예상했는데 무려 800명 이상이 모이는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아주 롱코비드 코로나 후유증을 단단히 겪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안개가 낀 듯이 이제 흐릿하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또 대변도 약간 묽어지고 심한 아주 피로감도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2달 반째 계속되고 있는데 냄새 맡는 힘은 이제 그럭저럭 살아있는데 입맛이 싹 도망갔습니다. 그걸 앓을 동안에 다행히 열은 없었는데 요새 이제 60일쯤 되니까 가벼운 잔기침도 며칠 했었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증세를 보이는 것이 코로나 오미크론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2천만 명에 달한다는 그 확진자 중 아마도 상당수가 이런 증세를 겪고 있을 겁니다. 제가 게을러서 진료소는 안 가고 타이레놀로 버텼는데 다행히 제 가족 중 아무도 저에게서 옮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마 제가 백신을 4번 또박또박 맞고 그래서 이제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외부로 전파하는 힘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를 올해 이제 이렇게 2년,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코로나 후유증이 아주 여러 형태이기 때문에 호흡기 내과, 신경과, 심장내과 등 통합 진료를 한번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쪼로록 이렇게 의사한테 뛰어가서 약 좀 타먹고 감기약 비슷한 거 처방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이렇게 염려가 되시면 이제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규칙적으로 매일 이렇게 1시간 이상씩 걷고 또 심호흡을 자주 하시고 심호흡, 코로 공기를 잔뜩 들어 마셔서 입으로 내뿜는 그 심호흡도 하시고 또 머리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운동도 하니까 잠도 잘 잘 수 있어서 당연히 이제 피로도 아침에 일어나면 산뜻하게 피로 회복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제 경우 이제 벌써 후유증을 70일째 겪고 있는데 이제 오늘 7월 15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때가 약간씩 회복된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동창들 몇이 어울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바둑에서는 생각지도 않는 엉터리 수를 이렇게 놓는 동 아직 생각이 정리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바둑을 막 깨지고 있어요, 요새. 또 제가 돌팔이 의사라고 말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위에 말씀드린 걷기, 심호흡하기, 또 머리 쓰기를 계속 하십시오.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큰일 났습니다. 1년 반 전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후 2달 후에 1월 6일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쇠붙이, 총 이런 무기를 들고 워싱턴의 의사당을 공격, 캐피톨 힐이라고 그러죠. 그 언덕 이름이 캐피톨입니다. 캐피톨.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캐피톨 힐이라고 그러는데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는데 이 테러를 트럼프가 부추기고 개입하려 했다는 결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 경찰관이 넷이나 죽고 의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게 제니워리 6, 2020년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2년 후 출마를 공언하는 트럼프를 사실은 은근슬쩍 감싸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과 극히 일부 백악관 직원만이 트럼프의 대선 불복을 증언했을 뿐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를 이렇게 좀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보좌역이었던 25살의 여성 허친슨이 생생하게 트럼프의 행동을 증언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내가 미국인이지만 참 역겹게 느꼈다. 그걸 트럼프를 보고, 그러면서 트럼프의 개입 의도를 낱낱이 의회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총과 칼로 무장한 폭도들에게 의외로 행진하라고 트럼프가 부추겼다는 얘기를 폭로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가 법정에 서게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더는 트럼프의 기대서는 내후년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기류가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 미친 아마추어 외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문재인의 어설픈 김정은 짝사랑 외교, 또 트럼프의 미친 아마추어 외교가 한바탕 분탕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이제 김정은을 불러서 쇼도 하고 그랬는데 한바탕 그런 분탕질을 치고는 싱겁게 아무 결과도 없이 막을 내렸는데 예측 불가능을 주특기로 하는 트럼프의 국제무대 재등장, 그런 참 아주 가짜는 일이 용기 있는 젊은 여성 허친슨, 25살의 허친슨의 폭로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허친슨은 현재 트럼프 광팬의 테러로부터 의회가 주선한 신변 경호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7월 7일, 지난 일주일 전 7월 7일은 대한민국의 유엔군 사령부가 창설된 날입니다. 여러분, 유엔군 사령부 1950년 6월 20일 0시 새벽 밤 12시에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 전쟁을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침략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튿날 그 다음날 유엔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군사 개입을 선언한 지 열흘 만에 16개 국가가 군대를 보냈고 5개 국가가 의료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유엔군 사령부가 그때 창설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잊고 있습니다만 유엔군은 세계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딱 하나, 대한민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딱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 비위를 맞추려고 주한미군에게서 전쟁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주한미군은 그렇다면 미군이 아닌 유엔군의 자격으로 이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미군이지만 유엔군 자격으로 그 전작권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걸 막겠다. 문 정권이 주한미군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사흘 만에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가 전쟁의 의도를 간단 명료하게 정의했습니다. 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했지만 아시아와 태평양을 노리는 중국의 무택동과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워 일으킨 전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소련이 1989년에 무너지고 러시아로 바뀔 때
기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이 분석이 옳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화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대화 지상주의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의 유화 정책이 언젠가는 북한으로부터 선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맹목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흡사 경제개방을 주축으로 한 서독의 동방정책이 동독과 구소련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북한도 언젠가는 개방으로 가지 않겠냐는 믿음을 갖고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이제 부추긴 거죠. 하지만 동독과 소련은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사회주의 독재체제가 갖는 수많은 모순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독일이 이런 사실에 눈을 감고 동방정책을 계속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에너지 공급의 2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했다가 지금 호되게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부 모순으로 무너질 단계를 한 계단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덩치가 크고 독재의 전통이 남달라서 시간이 더 걸릴 뿐이고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러시아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중국의 변화가 없이 한반도에서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통일에 매달리지 말고 느긋하게 중국과 북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평양을 4번 방문했던 폼페이 전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과 회담을 하고 나면 평양은 반드시 미국의 제안을 무시하라는 전화를 북경에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꼭두각시는 무대 뒤에 조종자가 없어지면 아무 움직임도 결정도 못합니다. 한낱 인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선한 이웃으로서 마냥 믿을 수만은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북한의 이제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는 5년 동안 북의 선제 핵공격 가능성이라는 위협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가 오로지 더 큰 억지력을 갖는 것뿐입니다. 억지력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자유우방과 끊임없이 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경기도 가평에서 2박 3일에 걸쳐 5배나 많은 중공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 중공군 1000명을 사살하고 이쪽은 겨우 10명 전사하고 23명이 부상한 군대가 카나다 군입니다. 이 카나다 군의 가평전투 승리를 기리는 승전비가 지난 6월 16일 나이아가라 폭포의 캐나다 쪽에 그 가평군이 기증해서 그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그 전투에 19세의 나이로 참전했다가 카나다에서 숨진 코미어, 미스터 코미어 씨 유해가 부산 유엔군 묘지에 엄숙하게 안장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죽으면서 자기를 한국에 묻어달라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해서 유엔군 묘지 그 가평 카나다 쪽에 이제 묻혔습니다. 거기 이제 가평에 가시면은 가평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가평고등학교가 6.25 전쟁 중 미국의 44단 장병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게 뭐 천막교실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고 미군 장병 44단 장병 1만 5천 명이 2불씩 2달러씩 3만 불을 모아서 교실 10개를 짓고 학교 이름을 44단 장병 중 한국전에서 최초로 사망한 케네스 가이저 하사 이름을 따서 카이저 고등학교로 지었습니다. 가평고등학교를 건데 이제 1972년 가평고등학교로 이제 개명을 했죠. 1953년에 이제 휴전, 37개월 만에 휴전이 되고 이제 44단이 미국에 귀국을 했는데 그 44단 장병들이 첫 졸업식이 열린 1954년에 장학금을 보내서 축하해주고 아직도 매년 맞는 돈은 아니지만 축하금을 보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단장이 이제 클리랜드인데 소장이죠. 1975년 세상을 떠날 때 자기는 별도로 장학금을 보내고 자기가 받는 연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보내라는 유언을 부인한테 남겨서 그 부인이 18년 전에 2004년에 사망할 때까지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도 약 30년 동안 장학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억 불 지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자유를 빼앗으려는 어떤 정권, 어떤 국가에도 우리가 저항해야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국가와 국민을 돕는 것이 과거 도움을 받았던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갚을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